그 다음 주부터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죠. 그 문제풀이 들어갈 때 그 우리 교재 중에서 개발관리론 파트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 개발관리론 파트는 상대적으로 쉬운 파트라서 바로 이론 요 하면서 문제를 바로 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 요약집하고 문제집하고 같이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 개발관리론을 제일 첫 번째 파트로 할 테니까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자, 수익 방식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뭐죠? 수익 환원법입니다. 자, 수익 환원법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입니다. 수익을 환원해서 뭘 구하는 거라고요?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 구하는데 수익이 많이 나오는 부동산은 가격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 환원법에서는 우리 수익을 알아야 되겠죠? 수익에서는 투자론에서 우리 가유, 순전후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이 순이 순영업소득입니다. 맞죠? 순영업소득이 다른 말로 순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수익을 가지고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직접환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직접환원법은 자,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전통적 소득접근법이고요. 또 하나가 자녀환원법이 있는 거예요. 자, 전통적 소득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순수익 있죠? 토지와 건물, 복합부동산 전체 뭐가 있다? 순수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익을 뭐 한다? 환원한다고 돼 있죠?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뭘 구하는 거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가치를 구하는 거다. 그때 토지 건물하고 대응하는 것은 토지 건물을 종합하는 거니까 종합환원 이율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자녀환원법은요. 자녀를 뭐 한다고요? 환원한다. 그럼 자녀가 뭔데? 그랬을 때 토지 건물 전체 순수익에서 건물에 기속하는 순수익을 빼면 무슨 순수익이 되겠어요? 토지 순수익이 나옵니다. 이것을 무슨 자녀법? 토지 자녀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순수익을 뭐로 나누면 토지의 요건 항상 대응관계입니다. 그래서 토지니까 토지의 환원이율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토지의 수익 가액이 나오겠네요. 즉 토지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수익 갖고 토지 가치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물 순수익을 역시 어때요? 뭐로 나누면? 건물 환원 이율로 나누면 건물의 환원 이율로 나누면 무슨 가치가 나온다? 건물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 더하면 무슨 가치가 되죠? 부동산 가치가 된다. 자, 이게 자녀환원법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는 순수익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수익은 1년치 대표 수익이 되겠습니다. 1년치 대표 수익. 한 해 동안에 나오는 1년치 대표 수익입니다. 현재 수익이 아니고 미래 수익입니다. 미래 발생할 수익 중에서 1년치 대표 수익을 가져와서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건물 사세요. 이거 10억짜리예요. 근데 그 건물에서요 1억씩 수익이 나온답니다. 건물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 거예요? 1억씩 수익 나오면?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본인이 산 건 건물입니다. 건물은 감가가 생깁니다. 감가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 감가가 되어서요 10년 후에는 낡아서 철거해야 됩니다. 그럼 10년 후에 철거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겠냐? 투자한 돈 10억 날라갔습니다. 예, 왜 건물 샀으니까. 자, 다시 물어볼게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갑자기 어때요? 말이 바뀌었죠? 예. 우리가 조금 전에 1억씩 생기면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생기네요.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요 1억은 뭐냐 하면 투자된 자본에 대한 대가분인 자본 수익분을 말하는 겁니다. 투자된 돈에 대한 대가로서 1억씩 생긴다 그러면 할게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10년 후에 철거돼서 10억이라는 돈이 날아간다면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할게요 라는 말의 전제는 뭐는 남아있는 줄 알았다?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순수익에는 요 1억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금을 뭐 할 수 있는 거? 회수할 수 있는 분도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수분이 들어있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본의 수분 1억이 또 들어있으면요. 지금 요 순수익 2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1년치 순수익으로. 그럼 2억이 들어있으면 그중에 1억은 인마이 포켓하고 요 1억은 장롱에 계속 쌓아두면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건 1년치 대표 수익이니까 10년 후에 얼마가 만들어져 있죠? 요거 1억 계속 쌓아두면 10년 후에 10억이 만들어지나요? 예,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둘은 항상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대응 관계다. 그러면 건물의 환원 이율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자본 수익분에 대응하는 건 곧 뭐가 되는 거고, 자본 수익분에 대응하는 것은 요 1억은 요 10억의 10%잖아요. 10억의 10%가 1억이죠. 요 10%를 뭐라고 쓴다? 자본 수익률이라고 쓰는 거죠. 10억의 10%만큼인 1억씩 수익이 생겨야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1억은 뭐라고 쓰면 돼요? 요 1억도 10억에 지금 10%잖아요. 요 10%를 뭐라고 쓰겠다? 자본 회수율이라고 쓰는 거죠. 자본 회수율이고, 그럼 10%씩 뭐가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가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10년 후에 감가돼서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10억이. 그러면 10%씩 감가되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감가, 상각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10년 후에 철거다 그러면 매년 10억에 몇 분의 몇씩 감가되는 거예요? 10분의 1씩 감가된다고 보는 거죠. 그 10분의 1이 지금 여기 말하는 10% 요거 아니에요. 만약 이 건물이 50년 후에 철거면요. 매년 몇 분의 몇씩? 50분의 1씩 감가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10이 뭐냐 하면 잔존 내용연수예요. 남아있는 내용연수라고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률, 즉 자본의 수율을 같은 말이잖아요. 자본의 수율을 잔존 내용연수분의 1씩 이렇게 자본회수하는 걸 직선법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런 직선법은 어디에 쓰는 거다?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게 뭐다? 직선법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물어보죠. 환원이율이 뭐냐 하면 어디에 대응하는 율이에요? 환원이율은 수익에 대응하는 율이잖아요. 그래서 환원이율은 뭐다?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무슨 수익률이죠? 환원이율은 오케이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수익률이라고요. 이 정도 수익률은 나와야 오케이 하고 투자한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률이 있어야 된다고요? 투자된 돈에 대한 대가와 투자된 원금을 뭐 할 수 있을 만큼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률이 있어야 오케이 하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토지 보시죠. 토지는 자 똑같이 말하네요. 10억 주고 토지 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법 뭐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1억씩 매년마다 뭐가 생긴다? 수익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요? 이번엔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보네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토지는. 그럼 가만히 있다는 말은 원금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년 얼마씩만 있어도 1억씩만 있어도 오케이 하고 투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의 환원 이율은 뭐만 있으면 되는 거다? 자본 수익률만 있으면 되는 거다. 뭐가 필요 없어요? 자본 회수율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10년이 지나면 원금이 그대로 회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때 토지 환원이율하고 이런 건물 환원이율 이런 말이 있나요? 요거는 우리가 무슨 환원이라고 쓴다? 개별 환원이라고 써요. 토지 환원이율과 건물 환원이율 개별 환원이율이에요.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이 둘은? 달라요. 왜 다르겠어요? 토지는 자본 회수율이 필요가 없고 건물은 자본 회수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 환원율이 커요? 건물 환원율이 커요? 그 눈이 있으면 보이잖아요. 대놨잖아요. 여기다가. 자본 회수율이 있어야 되니까 더하게 해놨잖아요. 당연히 건물 환원율이 더 크지.
맞죠? 그래서 건물 환원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자,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을 개별 환원이라고 쓰고, 그럼 여기는 토지 건물 전체 순수익이면 밑에는 토지와 건물을 뭐한 거? 총합한 환원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의 무슨 평균? 가중 평균한 걸 총합이라고 쓰는 거예요. 가중 평균. 그러면 여기 있는 10%와 여기 있는 몇 %예요? 10% 10% 돼서 20%잖아요. 20%의 무슨 평균? 가중 평균 하라는 거예요. 가중 평균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고 산술 평균은 더하고 나누고 산술 평균은 가중 평균은 곱하고 요건 알아야 된다 그랬죠? 가중 평균. 그러면 지금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억이고 건물도 차지하는 비중이 10억이다 그러면 전체 비중은 얼마? 전체는 20억이잖아요. 20억 중에 얘가 10억이죠. 그러니까 가중치가 50%겠지. 그러면 50에 50% 0.5 곱하기 몇 프로 하고 10% 플러스 여기도 20억 중에 10억이니까 0.5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는 산술평균이랑 같다 그랬지 반반일 때는. 그렇지만 비중이 달라질 수 있죠. 여기가 20억이야 10억 되면 여기는 3분의 2 곱하기 10%,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20%. 예. 이런 식으로 어때요? 가중평균 곱하고 더하고 요렇게 해서 종합환원율을 구하세요. 가중평균에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좌우지간 여기 있는 직접환원법은요. 직접환원법은 지금 몇 년치 수익 갖고 가격 구하는 거예요? 1년치 수익 갖고 가격 구하잖아요. 보입니까? 1년치 수익이죠. 이게 수익이 미래에 생기는 수익인데 몇 년치 수익이라 그랬어요? 1년치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1년치 대표 수익을 가지고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 182쪽에 맨 위에 유형의 동그라 그 1번 직접환원법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한 해를 기준으로 추계된 뭐가 있다? 순영업소득을, 요 순영업소득이 다른 말로 뭐죠? 순수익이죠. 요 놈을 환원이율로 뭐해서 할인해서 대상부동산에 뭘 구하는 거다? 수익가격, 즉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구하는 방법.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 소득접근법하고 뭐가 있다? 자녀 환원법이 있어요.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가치하고?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전 경제적 내용수상. 이때 전자는 전체 이런 뜻이 앞전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보유를 가정한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까 50년 후에 철거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고요? 5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본회수해요? 매년 감가되는 것만큼 50분의 1씩 10년 후에 철거면 몇 분의 몇씩? 10분의 1씩 요렇게 자본회수 한다고요. 그래서 전체 경제적 내용수 동안 보유를 가정하고 뭘로 자본회수했어요? 감가상각률로 뭐했다? 자본회수했다. 이해됐나요? 예. 이런 게 지금 뭐죠? 직접환원법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수익환원법이라고 써놨죠? 자, 수익환원법 관련해서는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뭐냐 하면 세전 현금 수지를 환원 대상 소득으로 삼는 게 있네요. 그걸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 지분 환원법. 세후 현금 수지를 환원 대상 소득으로 삼는 것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여기 보니까 세전 뭐가 있고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가 있죠. 요것도 수익인가요? 수익이잖아요. 요 수익 가지고 부동산 가치 구할 수도 있죠. 그것을 뭐라고 쓰겠다고요?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쓰고 뒤에서 이걸 우리는 에루더법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후 연금 수지를 환원 대상 소득을 해서 역시 가치를 구할 수도 있죠. 자, 그것을 뭐라고 써놨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요 위에 있는 방법과는 달리 요 밑에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하고 무슨 가치라고요? 건물 가치. 더하면 부동산 가치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건 지금 저당하고 지분이라고 써놨잖아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부동산 살 때 어떻게 샀어요? 총투자액이 있었죠? 총투자액은 누구 돈하고 누구 돈이었어요? 내 돈하고 남의 돈 합해서 이거 산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무슨 가치하고? 지분 가치하고 맞나요? 저당 가치하고 뭐 한 거다? 더해서 부동산 가치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치라는 표현 우리가 배웠죠?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기억납니까? 그러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뭐예요? 그 지분 투자자 수익이지. 그 지분 투자자 수익에는 뭐가 있어요? 세전연금수지하고 세후연금자 이게 지분 투자자 수익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여기가 세전현금수지일 수도 있고 세후현금수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때 그러면 우리 투자론에서 지분 투자자는 한 몇 년 정도 이거 갖고 있다 팔아먹는다? 5년 정도 갖고 있다 팔아먹는다. 기억나시죠? 그럼 5년 동안 계속해서 뭐가 생겨요? 세전이나 세후 연금수지가 생기겠죠? 그게 지분 투자자 입장에 장래에 기대된 편익이에요. 그리고 팔았을 때 또 뭐가 생겨요? 지분 복귀에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빼면 순매도 가격 나오고 순매도 가격에서 미상한 저당 잔금 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고 자본이득세 빼고 나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도 세전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세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동그라미들이 이 돈들이 세전연금수지라고 생각하면 뭐하고 매치되는 거요? 저당, 지분, 환원법과 매치되는 거죠. 그럼 세전연금수지에서는 세전연금수지에서는 저당, 지분, 환원법에서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가? 현재 가치가 지분 가치니까 요것을 뭘로 고쳐야 돼요? 현재로 고쳐야 되겠죠? 현재로 고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1년 후에 돈이면 몇 성으로? 1성. 2년 후에 돈이면 2성. 3년 후에 돈이면 3성. 이렇게 할인하면 되죠? 5년 후에 돈이면 5성은 나눠주는 걸 할인해야 그랬잖아요. 근데 지분 수익에 대응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분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것도 5년 후에 팔았으니까 1% 소화의 몇 성으로? 5성. 이렇게 할인하라고요. 할인하면 이게 연금을 할인하면 요만큼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되듯이 지분 투자자 입장에 기대되는 편익을 할인하면 그 지분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지분 가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지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지분 가치가 되었다. 여기다 저당 가치 더하면 무슨 가치가 되는 거다? 부동산 가치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 투자자도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있나요? 저당 투자자는 뭐 받아가요? 순영업 소득에서 요거 하면 원금과 이자, 부채 기억납니까? 요거 가져가잖아요. 몇 년 가져가요? 5년. 5년 동안. 그리고 나서 뭐 가져가요? 미상한 저당 잔금 팔았을 때 남은 거 가져가겠죠? 이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 장래 기대된 편익이에요. 그거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게 저당 가치라고요.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럼 이것도 저당 수익률로 할인해야 되겠죠? 할인해가지고 현재로 고치면 이만한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다음에 이게 부동산 가치다. 이게 뭐죠?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수익환원법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여러 해의 미래소득을 뭐로 고치라고요?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죠. 고쳐서 대상 부동산에 뭘 구하는 거다? 수익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세전연금수지를 환원하는 방법이 뭐였고 저당 지분환원법이었고 세후연금수를 환원하는 게 뭐였죠? 할인 현금수지 분석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때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가치하고 지분 가치하고 저당 가치로 나누는데요. 자, 전형적 보유기간을 보유한다고 가정한다. 단기 보유. 그 전형적 보유기간이 한 5년 갖고 있다 팔아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투자 원금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투자 원금 어떻게 해서 해요? 위에는 어떻게 해서 했어요? 위에는 전체 경제적 수명 동안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하면서 감가상각률로 원금해서 했잖아요. 여기는요. 대팔아서 원금해서 한다고 5년에 파니까. 그 말 이해됐나요? 그걸 뭐라고 써요? 재매도 가격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로 원금해서 한다? 재매도 가격으로 자본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가격이 있겠어요? 매수 가격이 있겠죠? 상가격이 있고 무슨 가격이 있어요? 다시 대판 가격이 있다고 나한테 매도한 사람이 있고 내가 다시 대파는 거니까 재매도 가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안 물어보죠?
매수 가격하고 재매도 가격이 같아요. 얘가 10억인데요. 얘도 10억이래요. 자, 이때 자본 회수율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토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토지 갖고 있다 팔았는데 원금회수 그대로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없어도 오케이하고 투자가 된다고요? 자본 회수율이 없어도 오케이하고 투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본 회수율이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매수 가격은 10억인데요. 대파니까 5억이에요.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원금 5억이 날라갔잖아요. 원금 5억이 날라간 상황이면요. 여기 있는 자본 회수율 안 주면, 없으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자본 회수율이 뭐보다 커야 돼요? 그 말 이해됐나요? 그게 지금 그 박스에서 두 번째하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수 가격하고 재매도 가격하고 비교해서 뭐만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재매도 가격이 뭐보다 작으면 매수 가격보다 작다는 건 무엇을 말한다? 원금이 날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자본 회수율이 플러스가 되어서 있어야 오케이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달라는 겁니다. 일단 요 두 가지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한 해예요, 여러 기간이에요. 여러 기간 동안의 수익을 뭐해서 할인해서 부동산 가치 구하는 거고, 여기는요 한 해의 대표 수익 가지고 가격 구하는 거고, 요 두 가지를 다 포괄해서 넓은 의미의 수익하는 법이라고요. 그 수익하는 법의 매니의 개념을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제?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뭐다? 순수익. 매니의 의의가 보니까 그래서 말 써놨죠? 요걸 말하면 장래 산출할 거 기대되는 뭐가 있고, 순수익이 있는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렇게 써놨나요? 요 밑에 있는 캐시플로우, 이게 현금 흐름이잖아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뭐 하거나, 환원하거나, 뭐해서? 할인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쓴다? 수익환원법이란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모의고사 지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수익환원법에서 맨 마지막 40번에서. 수익환원법은 다시 요건 현재 수익이나 과거 수익이 아니라 그랬어요. 미래에 생길 수익이라 그랬어요. 장래 기대되는 뭐가 있다고요? 순수익이나 미래에 뭐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뭐하거나 환원하거나 뭐해서 할인해가지고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쓴다? 수익환원법. 그건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182쪽 맨 밑에 순수익의 요건이 나옵니다. 순수익은 제가 1년치 대표 수익이라 그랬어요. 1년치 대표 수익이 되려면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면 안 돼요.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나오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나오는 순수익이어야 돼요. 그리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온 순수익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 이용을 통해 나온 순수익이어야 된다. 자, 그런 것이 순수익의 요건이라는 거 보시고, 일반적으로 연간을 단위로 해서 자녀 수익이고 미래 수익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기속하는 순수익은 자녀 수익적 성격이고 수익 배분의 원칙 할 때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미래를 예측해서 간 미래 수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1년치 대표 수익이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옆 페이지 183쪽 매니에 순수익 산정 방법의 직접법은 대상 부동산에 직접 구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법. 간접법은요, 유사 부동산에서 구하는 거. 잔여법은 우리가 열심히 설명했죠. 토지잔여법은요, 복합부동산 전체 순수익에서 뭘 빼는 거? 건물 순수익 빼면 토지 순수익 나오나요? 그게 토지잔여법이라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을 가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토지 순수익을 뭐로 나눠서? 토지 환원이율로 나눠서 토지의 가치를 구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물잔여법은요, 복합부동산 전체 순수익에서 뭘 빼는 거예요? 토지 순수익을 빼면 뭐가 나온다? 건물 순수익 나온다. 그게 건물잔여법이에요. 그걸 뭐로 나눠주면? 건물의 환원이율로 나눠주면 무슨 가치가 나온다? 건물 가치가 나온다. 그럼 부동산 가치는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다, 부동산 가치다. 자, 그 밑에 양가로서 한번 환원이율로 넘어갑니다. 환원이율은 적어도 뭐라는 걸 알아주세요. 자본 수익률과 뭐의 합이다?
자본 회수율합이다. 그래서 환원율이 오케이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면 뭐다? 필수적인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본 수익률과 뭐의 합이다? 자본 회수율의 합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자, 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쓴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대가니까 할인율 또는 이자율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본 회수율은 다른 말로 뭐라고 쓴다? 감가상각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요 식을 좀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환원이율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자리 바꾸면 환원이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순수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수익 요걸 말하는 거죠. 1년치 대표 순수익이 그 물건의 원본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원본 가격이 부동산의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 중에서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다? 환원이율이다. 자, 2번 환원이율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익률이라고 한 거 기억납니까?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뭐에 대응하는 율이니까? 수익에 대응하는 율이니까 수익률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을 구할 때는 뭘 전제한 가격 구하죠? 최유효 이용을 전제한 가격 구하죠? 요건 다 대응이니까 환원이율도 뭘 전제로 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구할 때는 장기적 배려하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니까 당연히 환원이율도 장기적인 배려하에서 나온 수익률인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대상 물건이 전체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걸쳐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장기적 활동에 대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환원율이. 그래서 장기적 활동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다.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다.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환원율을 뭐하는 방법,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써놨나요? 예, 산정하는 방법은 시험에 또 잘 물어본다 그랬죠? 산정 방법.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분들은 뭐가 딱 떠올라요? 훌륭합니다. 환원율 산정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산정 방법에는 시조 12가 있다. 이게 딱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2시조 이야기다. 12니까 12시조. 12시조 이야기다. 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 추출법. 그러면 여기 보면 환원율은 부동산의 가치분의 순수익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보면 거래된 부동산 가격이 있겠죠? 그 거래 사례의 순수익이 있겠죠? A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에 거래됐는데 순수익이 1억 나왔대요. 그럼 환원율 얼마? 0.1.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환원율을 추출하는 걸 뭐라 그런다? 시장 추출법. 자, 그래서 개념만 아시면 되겠죠. 시장에서 최근의 거래 사례부터 직접 자본안을 추출하는 거다. 자, 두 번째 조성법. 다른 말로 요소 구성법. 자, 환원이율은 보시다시피 환원이율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하고 투자가 되게 한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케이하고 투자가 되려면 투자론으로 따지려면 투자자의 뭐는 만족시켜야 돼요? 요구 수익률은 만족시켜야 오케이하고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환원이율을 뭐로 구하겠다는 거 여기는 요구 수익률로 쓰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우리 배웠죠? 무위험률에다 뭘 다는 거? 위험, 할증률 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무위험률의 다른 말이 뭐다? 순수이율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위험, 할증률을 더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위험, 할증률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관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관리에 난이성이 있고요. 돈이 급할 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시죠? 비유동성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위험이죠. 그럼 위험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할증, 대가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가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뭐가 올라가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여기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환원이율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에 뭐로 작용하는 거요? 플러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위험이 커지면. 그럼 반대로 안전하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면 여기에서 위험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위험이 작으면 위험이 내려간 거죠. 안전해지면 여기에서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도 올라가요, 내려가요? 안전하면 적게 줘도 된다고 요구하는 수익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환원율과 관련해서 위험 플러스가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은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반대로 안전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성법은 투자의 위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분해해서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쫙 더해가는 건데 환원율은 순수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인데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난이성은 환원율에 뭐로 작용하고 플러스로 작용하고 자금의 안전성이라든가 증가성은 뭐로 작용한다?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증가라는 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20억 된 거예요. 그럼 뭐 안전해졌어요? 위험해졌어요? 안전해졌죠? 그럼 뭐로 작용한다?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 보시면 환원율이 커졌다는 것은 안전해진 거예요? 위험해진 거예요? 위험해졌죠? 위험한 것은 부동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투자 대상 가치가 낮게 평가돼요. 반대로 안전한 건 어떻게 돼요? 안전하면 환율이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이거는요.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안전한 투자 대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그래서 환원율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비례 관계. 자, 위험하면 뭐라고요? 플러스. 안전하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 원리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아까 여기에서 매수 가격이 10억인데요. 대파니까 5억이에요. 위험해졌어요? 안전해졌어요? 위험해졌죠? 그러니까 환원율을 뭐로 작용하는 거예요? 플러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에 샀는데요. 대파니까 20억이에요. 와, 인상 쓰고 다녀요? 웃고 다녀요? 웃고 다니겠죠? 왜? 안전해졌잖아요. 그럼 뭐라고? 환원율에? 마이너스라고 요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보다 작다. 거기 박스에 그런 말 있나요? 180 몇 쪽에? 이쪽에. 매수 가격보다 뭐가 더 크다고 돼 있어요? 재매도 가격이 더 크다. 첫 번째 그런 말이 있죠? 위험해졌다, 안전해졌다? 안전해졌다. 그럼 뭐라고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환원율에. 그래서 자본회수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 가격, 재매도 가격이 같다. 그럼 토지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자본회수율이 없더라도 케어 투자가 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 가격이 재매도 가격보다 크다는 건요. 재매도 가격이 작다는 뜻이잖아요. 대파라서 원금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자본 회수율이 있어야 투자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 184쪽을 보세요. 자, 투자결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요? 투자결합법에서 자,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는 투자가 뭐로 되어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로 되어 있는 거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럼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니까 환원율도 무슨 환원율이 있고 토지 환원율이 있고 또 무슨 환원율이 있어요? 건물 환원율이 있겠죠? 그 둘을 무슨 평균 내면 가중 평균하면 그게 무슨 환원율? 종합 환원율이 된다. 그럼 가중 평균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곱하고 더하고. 그러니까 토지 가격 비율이라고 써놨죠?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요. 20억 중에서 우리는 10억이다. 이런 게 뭐예요? 토지 가격 비율이 50%다 이 소리죠. 곱하기 토지 환원율 아까 10% 뭐 이런 거. 플러스 건물 가격 비율 20억 중에 건물이 10억이다 그러면 50% 곱하기 건물 환원율 0.2 20% 곱한 다음에 더해주세요. 그럼 종합 환원율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환원율 구하는 걸 물리적 투자결합법. 자, 근데 요 밑에 보면 여기는 투자가 뭐로 돼 있어요? 부동산 가치가 지분과 저당으로 돼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건 금융적인 거죠. 그래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에요. 그러면 무슨 환원율이 있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투자결합법에는 지금 투자결합법에는 무슨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환원율하고 건물 환원율의 무슨 평균? 가중
평균에서 환원이율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하고 저당하고 돼 있으니까 지분하는 율하고 저당 환원율의 무슨 평균? 가중 평균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분 환원율이 뭔데요? 그랬을 때 우리 환원율이 제가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서 우리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거 어림셈법에 배웠나요? 지분 배당률. 뭐분의 뭐?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이렇게. 승순의 집은 집이 가난해서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역수인 수익률은 왜 기억이 안 나냐고요. 수익률과 관련해서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역수는 세전 수익률인데 그거의 다른 말이 지분 배당률이다.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어떻게 써요? 세전 현금 수지분의 지분 투자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연금수지 이런 거 배웠나요? 요게 뭐라고요? 세전 수익률인데 다른 말로 지분 배당률이라고요. 세전연금수지가 지분 투자액에 배당되는 수익이라 그랬거든요. 지분 배당률이다. 그러니까 환원율이 수익률이니까 지분 환원율로 뭘 쓰겠다는 거예요? 지분 배당률을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당 환원율은 환원율이 수익률이라 그랬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어떤 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말 썼죠. 빌린 돈에다가 저당 상수만 곱하면 갚아야 할 원금과 요거는 우리 학계로 하면 이제 상식이죠. 그럼 빌린 돈 이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 자기가 투자한 돈이잖아요. 돈을 투자했으니까 요만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연가이자. 맞나요? 그럼 여기에 저당 투자자 수익이란 말이에요. 수익이니까 요 놈이 결국 뭐요? 저당 수익률적 성격이에요. 원금 횟수를 포함한 저당 수익률적 성격이라고요. 그래서 저당 환원 저당 수익률적 성격이니까 요 놈으로 뭘 썼다고요? 저당 상수. 그래서 원금 횟수를 고려한 수익률이 저당 상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둘을 무슨 평균하면? 가중 평균하면 종합환원율이다. 이걸 무슨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제 이해되셨죠? 환원율에 뭘 곱하라고 돼 있어요? 지분비율 곱하기 지분배당률 더하기 곱하고 더하고 가중평균이죠. 그 다음에 저당비율 곱하기 저당상수 이렇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분이 10억 저당이 10억이면 전체는 20억이잖아요. 20억 중에 10억이니까 요건 50% 비중이. 여기도 50%. 여기다 뭘 곱해요? 지분 배당률을 곱하고 여기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고 한 다음에 뭐하라? 더하라. 그게 가중평균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둘이 싸웠어요. 환원율 요렇게 구해야 된다.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 가중평균해야 된다. 뭔 소리 하고 있냐? 지분 환원율과 저당 환원율 가중평균해야 된다. 누가 이겼다? 얘들이 이겼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사람들은 토지 환원율, 토지 수익률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무슨 건물은 건물이야. 나한테 얼마나 배당이 들어오는가. 지분 배당률 이런 데 관심 있지. 토지 수익률 뭐 관심 있냐고요. 건물 수익률. 맞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 이런 걸로 환원율 관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이겼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개성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루드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루드법이 나오는데 이 에루드법은 저 앞에서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저당 지분하는 법이라고 써놨잖아요. 에루드는 환원 대상 소득이 뭐냐면 세전연금수지예요. 세전연금수지는 지분 투자자 수익이죠. 그럼 누구 입장에서 환원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분 투자 수익이니까 환원율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의 수익률을 구한 거라고요. 환원율을. 그래서 누구 입장이다? 지분 투자자 입장이다는 거예요. 에루드는. 그런데
에루드는 지금 세전연금수지를 썼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뭐를 갚았어요? 계속 원금과 이자를 갚았죠? 그때 이자는 내고 나면 땡이지만 원금을 갚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원금을 갚으면 조금 전에 배웠던 금융적 투자계라법은 지분하고 저당이 있다 이렇게 하고 요 둘을 무슨 평균 내서 가중평균에서 환원을 구했잖아요. 근데 에루드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는 지분이 이만큼 저당이 이만큼 이렇게 있었는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원금 갚았다. 그러니까 여기 지분은 어떻게 되었고 늘어났고 맞나요? 저당은 어떻게 되었다? 줄어들었다. 그럼 지분이 늘어났으니까 이걸 지분 형성분이라고 쓰겠다. 그럼 지분 형성분이 있으면 저기 있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해졌다, 위험해졌다? 안전해졌다. 그럼 환원율을 뭐로 작용한다? 마이너스. 아까 안전하면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위험하면 뭐고? 플러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 투자자 입장 위험이 줄어들어서 안전해졌으니까 환원율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다. 이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갖고 있다가 아까 5년 있으면 팔아먹는다 그랬잖아요. 팔아먹으면 내가 샀을 때보다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나요? 올라가면 위험해졌어요? 안전해졌어요? 안전해졌죠. 그럼 환율에 뭐라고요? 마이너스고 이렇게. 가치가 내려가면요. 위험해졌죠? 환원율에 뭐다? 플러스다. 그것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치 증감문까지. 그렇게 해서 환원율을 구한 사람이 뭐다? 에루드다. 그래서 에루드 보세요. 저당 지분 방식 해놓고 매 기간에 현금 수지, 즉 캐시플로 이런 겁니다. 하고 보유기간 동안에 뭘 따졌어요? 지분 형성분, 보유기간 동안에 가치 상승분 이런 거 고려해서 환원율을 구했다. 금융적 투자계라법을 개량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 박스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환원율을 구할 때 지분 형성분이 있으면 뭐라고 써놓고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가치 변화율과 관련해서 가치가 상승했다. 그럼 뭐라고요? 마이너스. 안전해졌으니까. 가치가 하락하면 위험해졌으니까 뭐라고요? 플러스. 이렇게 써놨다고요. 이해되셨죠? 예, 하락인데 왜 마이너스라고 안 쓰고 플러스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이제? 예, 그래서 가치가 하락하면 위험해졌으니까 플러스고요. 가치가 상승하면 안전해졌으니까 뭐라고요? 마이너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환원율 구한 사람이 누구다? 에루드다. 그럼 에루드는 누구 입장에서 구했다고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 구했죠? 그런데 에루드는 세전연금수를 썼으니까 그 밑에 있는 뭐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소득세, 세금은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거기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에루드가 누구 입장에서 환원을 구했다고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했더니 누가 화가 났어요? 저당 투자자가 돈 낸 사람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냈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환원율 하나 구해줘.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다? 그 밑에 있는 부채 감당법이라고 하는 거다. 개텔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대서 개텔법 이렇게도 쓴다. 어떤 학자들은 개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그래서 개텔이나 틀이나 뭐 저지간 어때요? 우리는 뭐 관심 없고 부채 감당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왜 부채 감당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 그야 부채 감당률을 썼으니까 그렇지. 우리 부채 감당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진짜요? 와, 놀랍습니다. 부채 감당률 뭐분의 뭐?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다. 투자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인생은 자식순이 아니고 부부순이다. 막 이러면서 강의했던 거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다른 말로 뭐죠? 원금과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원금과 이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반갑네. 아까 우리 빌린 돈에다 뭐만 곱하면? 저당 상수만 곱하면 원금과 이자. 요거 대신에 요거 써도 되죠? 근데 융자액이란 말이 나오니까 또 반갑네. 안 반가워요? 반가운 척을 하셔야죠. 우리 대부 비율 배웠나요? LTV. 대부 비율은 론 투 밸류니까 부동산의 가치분의 융자액이라 그랬잖아요. 론 융자액. 그러니까 이 융자액이란 말은 요리로 요거 보내면 융자액이란 말 대신에 부동산의 가치 곱하기 뭐 해도 되죠?
대부 비율 이렇게 되죠. 그럼 용적이란 말 대신에 여기다 뭘 써도 된다고요? 부동산의 가치 곱하기 대부 비율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금과 이자라는 말 대신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 부동산의 가치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의 가치분의 순영업 소득이 뭐죠? 뭘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순영업 소득이 뭐냐고요? 아니 부채 감당률이 이게 왜 부채 감당률이야?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죠. 이게 부부순이라고 그냥 똑같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 부채 감당률이고 부동산의 가치분의 순영업 소득이 뭐냐고요? 아 됐어요. 이 순수익이 여기서 순영업 소득이라고 여기다 또 써놨거든. 그럼 얘가 뭐요? 환원율이잖아요. 그럼 환원율이니까 뭐 하면 돼요? 얘 둘만 요리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환원이율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뭐? 이거 환원이니까 환원이율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뭐? 저당 상수. 그래서 우리 책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부채 감당법의 환원이율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써놨나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줘봤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단 한마디 말은 머리만 아프다 이 말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강의했어요? 처부대 그냥 외워라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이 부대가 아니고 뭔 부대라고요? 그래서 여기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시조 12로 시작해서 뭐 하고 외친다? 저부대하고 외치고 끝낸다고요. 12시조로 시작해갖고 저부대하고 외치고 끝내라고요. 그래서 저부대하고 외치고 끝내라 그랬으면요. 알았다 그러면 된다고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뭐 하면 되고? 뭘 틀려요? 아 맞추라고 지금까지 배웠구만. 아 그래서 저 과정은 몰라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뭐 과정 알아달라고 제가 노력했어요. 그거 말고 그냥 뭐라고 외쳐라? 저런 저당 상순이 부채 감당률이니 대부 비율이니 이런 거는 은행에서 돈 빌려줄까 말까 할 때 딱 고려하는 것으로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저걸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저부대라고 외쳐라. 그래서 38번에 갔더니 뭐라고 써놨어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할 때 적용될 환원이율을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보여? 대부 비율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저부대에서 대잖아요. 그리고 또 뭐도 보여? 저당 상수도 보이네. 저도 보이네. 그러면 뭐가 하나 남았어요? 부채 감당률은 부부순이라는 건 알아야지.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 순영업 소득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 줘놨잖아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1.5 1억분의 1억 5천이니까 1.5 저당 상수는 얼마? 0.177 대부비율 얼마? 0.8 곱하라고요. 그냥 이렇게 계산기 가져가면 곱할 줄 알겠죠? 그래서 이 부대가 아니고 저 부대요 하고 아무리 외치면 뭐 하겠어요? 문제 이렇게 내놓으면 어때요? 그건 안 배웠고 이러면서 어때요? 이렇게 나가는 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뭐 해보시면 풀어보시면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요거 틀렸다 그러면 어때요? 저 부대 옆에다가 부채 감당률은 다시 어때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다 하는 거 다시 써놓고 그래서 요런 것들 통해서 다음에 나오면 맞춰야지 이러면서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문제 다 맞췄어요. 나온 거. 와. 자, 184쪽입니다. 환원 방법. 환원 방법에서 직접법 있나요? 직접법은 아까 어디에 쓰는 거라 그랬어요? 직접법은
토지에 쓰는 거라 그랬어요. 토지. 그 상한기금법하고 연금법 설명 안 할 거예요. 두 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직접법하고 뭐하고? 직선법. 직접법 보세요.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순수익이 무한히 계속된다고 전제하는 농지, 염전 등의 비상각 자산에 적용한다. 이런 말 써놨나요? 즉 수익이 영속한다고요. 수익이 영속해서 계속해서 내용연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필요 없다? 자본 회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써놨잖아요. 환원율에 뭐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본 회수율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토지의 환원율은 뭐와 같다? 자본 수익률과 같다. 그게 직접법이라고요. 뭐가 필요 없는 거? 자본 회수율이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저 앞에 부동산의 특성, 영속성 이런 데 가면 표현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직접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맞다 틀리다? 맞다. 영속하니까 수익 영속하니까 자본 회수율이 필요 없는 게 직접법이니까 직접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직선법은 어디에 쓰는 거다? 건물에 쓰는 거다. 건물 구축물 써놨죠? 그러면 감가수정을 정액법으로 하는 상각하는 자산의 수익가격 산정할 때 쓴다. 자, 상각률 다른 말로 자본회수율이 뭐라고 써놨어요? 잔존 내용연수분의 1이다 하는 거 보입니까? 잔존 내용수 아까 10년 후에 철거면 10분의 1, 100년 후에 철거면 100분의 1 요렇게 자본회수 해놔야 된다. 잔존 내용연수분의 1만큼 요렇게 자본회수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 10년 후에 철거다 그래서 10억에 10%인 얼마씩 떼놨어요? 1억씩 10년 동안 떼놓으면 10억이 된다 이런 논리였죠? 그럼 요 1억에는 재투자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니까 이자가 안 생기는 거죠? 이자가 안 생기니까 1억씩 10번 모아놓으면 10년 후에 10억이지. 이자가 생기면 10억보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투하자본 회수할 때 재투자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뭐라고요? 직선법. 재투자를 안 하니까 뭐도 안 생긴다. 이자도 안 생긴다. 그 밑에 있는 상환기금법이니 연금법이니 이런 말 자체에 벌써 뭐가 있어요? 요 놈은 떼놓은 돈을 다시 뭐 한다? 재투자한다는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투자하니까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긴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직선법까지는 이자가 안 생긴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상환기금법, 연금법까지 들어가면 우리 중개사 수준을 제가 볼 때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에 적용되는 뭐만 직접법과 직선법 정도까지는 알아달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셨나요? 예.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